달러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통화는 아직까지 이렇게 보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유로화의 약세가 이렇게 어쩌면 뭐 필연적이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뭐 피그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의 부채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엔화의 약세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메이저 통화 중에서 가장 약해진 통화가 엔화입니다. 자, 연준에서 이제 기준 금리를 올리잖아요. 지금 근데 뭐 5%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연준이 기준 금리를 5%대까지 올리게 되면은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올 수 있다. 뭐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 뭐 외환 위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던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전망에 굉장히 신용 경색, 신용 위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환율이 좀 내려오고 주식은 주가는 반등을 하고 좋은 지금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겁니다. 어느 정도. 요것들은 이제 다음 12월 달 FOMC에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조금 아직도 그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금리 인상의 기조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리만 사태나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그 경우를 보면은요. 특히나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내려올 쯤에 여러 가지 신용 사태가 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등산을 했을 때도 하산할 때 가장 위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듯이 특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5%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뭐 4.5%에서 연말 뭐 한 0.5%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보면 연말까지는 이제 한 5%, 4.5%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5%에서 5.25%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높은 금리가 얼마나 더 유지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의 금리 수준만 가지고도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경제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그 기간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5%뭐 4.75%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5%나 5.25%나 다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미국의 국채가 뭐 그 2년물이 아직도 4%대예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미국 국채 4%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 금리가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떠한 파생 상품이나 어떠한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모든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기관들도 사고요. 금융기관들도 삽니다, 그것들을. 그리고 이제 뭐 연기금도 사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사는 거죠. 이것들을 만들 때는 기초자산이 필요하게 돼요. 기초자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넣어서 상품을 만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나 아니면은 뭐 자산운용사 가시면은 원금 보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ELS죠. ELS. 예, ELS는 뭐 국민 파생 상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원금 보장 90% 이렇게 하면은 90%를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에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를 뭐 파생 상품이나 옵션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에 넣어서 추가적인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면 90%에 넣었을 때 4%의 달러 채권을 넣으면요. 달러 금리로 적어도 3.5%에서 3.7%는 원금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뭐 은행이나 여러 가지 자산 운용사들이나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달러 채권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신용 문제는 달리 봐야 됩니다. 이제 신용은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신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신용은 트러스트인데 이제 이 문제는 금리와
주가 지수, 그죠? 이거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이제 고려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이제 금융시장에 그런 왁구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이제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글로벌리 그런 문제고요. 한국도 뭐 이번 달 말에 있게 되는 금통위에서 얼마를 올릴 것이냐. 근데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문제 터지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아직도 지금 주식 시장은 좋지만 채권 시장의 그 신용 경색은 아직도 여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사실은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도 또 좀 달라요. 지금 미국에 이제 뭐 그 환호가 오늘 이어졌지만 미국하고 또 우리나라 시장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제가 신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용은 프리미엄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험 프리미엄이죠. 신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용이 높지만 신용이 낮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돈을 빌려줬을 때 대표님한테는 이자를 2, 3%만 받아도 되지만 다른 분들은 5%, 6%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나 국가들도 프리미엄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미국의 프리미엄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도 또 다를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프리미엄과 또 다른 또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하고는 또 수준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위험이 있지만 다른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그런 고통이 따를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 국가가 돈을 갖다가 조달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외환 보유고. 예, 외환 보유고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나가면 이제는 다국적 기업 취급을 받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뭐 10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해외 전진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국적 기업 취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조달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책에서 제가 뭐 자산 수합, 뭐 부채 수합 이런 것들을 써놨지만 이런 것들 하는 거가 뭐냐면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한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원화로 조달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달러나 뭐 심지어는 여러 가지 통화로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심심찮게 경제 신문에 지면에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그 주식이나 아니면은 채권이나 여러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줄지 많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국가부도 프리미엄 CDS인가요? 그러니까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가 있다 해도 그 기업 자체의 어떤 신용도를 책정해서 어떤 채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부도 프리미엄까지 계산이 돼서 책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그 정부도요, 이제 그 미국의 그 신용 등급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이 없다고 무위험이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나 모든 다른 나라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가산금리가 있어요. 이만큼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달러 대비해서. 그걸 갖다가 프리미엄이라 그래요. 달러 기준 대비 추가되는 금액을.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뭐 조금 몇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더 올라가 있고요. 그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다든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겠죠. 이 가상금리가. 그래서 그런 가상금리가 있고요. 기업들이 나가서 우리나라 기업이 나가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할 때는 우리나라 정부의 가상금리에 그 기업에 또 위험 가상금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거의 무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금리가 싸요. 그때 거기서 기업은 추가로 가상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상금리. 거기에 또 3년 동안 빌리는 것보다 5년 빌리면 위험이 더 증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또 기간 금리를 또 넣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왜 질문을 드렸냐면은 지금 한국의 신용에 대한 이슈가, 그러니까 자금 경색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이어서 외국 그 채권자들에 대한 외국 그 채권 시장에서의 그 신용도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게 또 그 흥국생명의 연구체 문제였잖아요. 네. 그냥 우리 처음에는 단순하게 기업에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돈을 자기네 상황에 맞게 조기 상환하지 않고 연장하고 뭐 별일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큰 그 채권 시장의 충격인 건가요? 외환 채권 시장에서? 그렇죠. 이게 연구체라는 게 좀 영어로는 이제 퍼페추얼이라고 합니다. 예, 주로 30년 넘는 것들을 좀 그 연구체라고 하고요. 만기가 100년 있어도 이것도 연구체라고 보통 해요. 이 예전에 이제 그 연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순위체죠. 후순위체인데 후순위체는 선순위체하고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체는 이자가 낮은 반면에 나중에 부도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변제받을 순위가 좀 낮은 거죠. 후순위체는 그거에 비해서. 그 대신에 후순위체는 금리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새는 신용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후순위체가 인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후순위체 조금만 금리가 높아도 이제 후순위체를 금리가 높은 후순위체를 이렇게 선호를 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상전백회가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용 사태가 나는 게 싫은 거죠.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팽배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금리도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옛날에 이것들을 이제 그 발행을 했었는데 이 금리로는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다시 예를 들면 만기가 이제 5년이었으면 5년 후에 이걸 갖다가 다시 이걸 갖다 투자해 달라고 할 때는 이걸 갖다가 롤오버라고 해요. 이제 채권을 다시 이제 재발행한다는 겁니다. 이제 롤오버를. 그렇죠. 롤오버를 할 때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을 회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후순위체에는 이제 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죠? 콜이라는 게 이제 옵션이 달려져 있는 거죠. 이제 콜 옵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단서를 하나 넣은 거예요. 조건을. 그 옵션이라는 건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간단하게 금융거래에 조건을 넣은 게 뭐냐면 내가 발행자가 그 대신 내가 금리를 많이 주겠지만 그렇지만 만기인 5년 뒤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그냥 계속 쓰고 싶으면 그냥 놔둬도 될게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보니까 그럼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럼 옛날 금리로 지금 옛날 금리를 많이 주긴 했지만 지금은 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쓰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새로 구하면 더 비쌀 테니까. 그러면 콜을 안 하는 거죠. 콜을 안 하는 겁니다. 콜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당연히 권리인데 그걸 갖다가 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관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이것들을 투자할 때는 5년 뒤에는 당연히 콜을 하겠지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인가요? 우리은행 2009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번에 이제 후순위체 콜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은행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치를 해보시면 다 나오는데 우리은행이 콜을 안 한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큰 무리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 번도 없었는데 물론 이게 정당하게 금융거래소는 조건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이때까지 안 해왔는데 그걸 갖다가 해왔는데 안 하니까 굉장히 큰 혼란이 왔었고요. 결국은 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번 들고 보시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정부 국가 신용도 다른 기업들 문제 이런 거 감안해서 상환한다 이런 이야기도 뉴스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러한 것들 그만큼 이게 참 어려운 거네요. 환율과 환율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동이 있고 이러한 모든 거에는 우리 각각의 주체들, 기업들도 포함해서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사실 우리 서학개미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 또 연기금들도 상당히 해외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근데 이제 지금 환율이 어쨌든 1,300원대니까요.
이 환율이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빼서 환전을 하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펀더멘탈이 단단해지고 그 결과로 달러는 계속 강세로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헷갈려서. 그죠. 이제 많이 올리긴 올랐는데 좀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는. 그시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안 그래도 책에도 제가 써놨는데 이 적정 환율이 얼마냐, 그리고 평균 환율이 얼마냐. 예전에 그 2000년대에 저희 그 평균 환율을 보면 얼마 것 같은가요? 글쎄 한 1150원? 정확하십니다. 1130원이요. 아, 1130원.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매일매일 계산하느냐, 아니면은 뭐 분기별로 하느냐, 아니면은 그 종가로만 이렇게 계산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종가로 이렇게 그 분기별로 했을 때는 한 1136원 정도 되고요. 이제 매일매일 했을 때 한 113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비슷합니다. 1130원대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 2000년대에 이제 평균 환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이제 원화는 달러 대비해서 항상 교환 가치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 잘 설명해 놨지만 그 교환 가치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달러당 1130원이 평균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한 1150원 정도 대표님 말씀하신 그 정도에서 결정이 됐다면 지금은 아까 그 내재 가치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달러의 매력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이 지금 원화에 투자했던 어떤 물건과 그 다음에 달러에 투자했던 그 물건과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는 이렇게 사용하는 지불의 매개체도 되지만 투자의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돈도 투자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자산만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돈도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달러는 이제 이번 테이퍼링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다른 통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는 과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한 100원 이상은 올라와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뭐 20년, 30년 동안에는. 그래서 평균 가격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1250원대 정도면은 앞으로는 평균 가격 정도는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1100원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가 굉장히 싼 거구나. 이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겠구나.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그 평균 이상이면 비싼 거고 아래면은 싼 거니까 네. 사고 팔고의 그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되겠군요. 네. 왜냐하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 그렇게 따라 매매를 하시면 훨씬 편하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패권, 이것을 더 강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달러 패권은 약해지고 있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있고요. 저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챕터를 제가 이제 할애해가지고 써놨는데요. 적어도 이번 그 환율, 달러 강세를 보면은 달러의 헤게모니는 저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뭐 환율 전쟁, 얼마 전까지 뭐 미중 환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역환율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달러 전쟁입니다. 달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달러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통화는 지금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나라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통화인 달러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통화는 아직까지 이렇게 보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 일어난 현상들, 달러 강세, 킹 달러로 표현될 정도로, 근데 또 이 오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부터도 미국에 공장 짓고 돈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또 투자자들도 돈이 넘어가고 이러한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의 펀더멘탈은 당연히 좋아지니까 경제는 좋아지는 거고 가치는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유로화, 그러니까 제2의 기축통화였던 유로화가 이번에 그 사실 양털깎기 당한 거 아니냐, 미국에 의해서. 유로화의 신용이라든가 가치가 확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양철깎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수긍을 잘 못하겠는데요. 음모론적인 얘기죠. 네, 저는 음모론은 잘 이제
그 보지는 않고요. 이제 좀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유로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까지.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은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전세가 뒤집혔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푸틴과 러시아가 고전하는 양상으로 지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쟁의 양상은 좀 러시아한테 많이 불리한 것으로 이렇게 상황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유로화가 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반대로 그 전까지는 뭐 그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러시아의 의존도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유로화의 약세가 이렇게 어쩌면 뭐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고요. 특히나 유로의 경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최근 그 유로 중앙은행이 뭐 긴축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금리도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했지만 미국보다는 늦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늦었고 특히나 일각에서는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심지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유럽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다 다양합니다. 경제 상황이. 그래서 금리를 올렸을 때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최근까지만 해도 뭐 피그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의 부채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뭐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부채가 늘어났고 금리도 높아졌고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실업률도 안 좋고요. 특히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청년 실업률 높고 뭐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렇지만 많이 이제 그 목표가 크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엔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엔화. 요즘 엔화가 너무 많이 폭락했다. 그래서 지금 엔화를 투자하시는 우리 한국인들도 참 많이 늘었거든요. 또 일본 주식시장에 자산을 사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통화 뭐라 그럴까 차이까지 노리고. 근데 엔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제가 다시 150원대로 갈 거라고 보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베팅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답니다. 싸죠. 물가가 싸니까. 네, 뭐 가서 뭐 이렇게 뭐 1박 2일도 그렇고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또 뭐 봉쇄도 이제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고 뭐 투자 측면에서도 이제 싼 그 도쿄나 아니면 여타 그 자산들을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일본의 지금 그 엔화의 약세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금리 인상을 미국이 단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행 BOJ는 양적 완화를 반대로 가고 있대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대하에 오늘 CPI가 내려와서 그런 기대에 따라서 주시장도 환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엔화도 약간 지금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정상화 될 거라고 다 보시나요? 이전 상황으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내년에 가야지 정상화 조짐이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급격히 지금도 이제 달러당 142엔, 140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약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아는 그 달러에는 120 아닙니까? 그렇죠. 120.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이제 올해 들어서 메이저 통화 중에서 가장 약해진 통화가 엔화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하셔도 좋고 제 생각에는 여행 가시면 빨리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쓰자. 근데 그 원자재 통화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원자재가 많은 나라의 통화를 지칭하는 건가요? 네. 원자재 통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책에서 언급하셨는데 네.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좀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브라질 채권 유명하죠. 아, 많이 했죠. 헤아라 투자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재작년인가요? 뭐 몇 년 전에는 그 한국인들이 브라질에서 뭐 투자 1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일본 그 주부들이 이제 해외 나와서 이제 호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통칭해서 그렇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김치 투자자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붙었었어요. 이제 브라질에서도 이제 한국인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끔 이렇게 됐었어. 이제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유심히 보는 그런 그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헤아라가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그 원자재 통화라고 했지만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모멘텀이 석유예요. 원유입니다. 원유예요. 페트롤. 저는 아마존 막 목재 이런 게 먼저 떠올라가지고. 예, 석유입니다. 석유. 이제 브라질 헤아라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석유입니다. 석유. 예. 석유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달러에 비해서 약해지지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브라질 헤알도 다른 통화에 비해서 특히나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선전을 한 통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재가 많이 강해졌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글로벌 세상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조차도 영국 은행을 걱정하고 유로의 상황, 경제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커지면 적절하게 지금은 그냥 미국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상황에 맞는 국가들의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제가 옛날에 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이랬을 때 보면은 그 학생분들도 막 점도표를 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 더 열의가 있고요. 특히나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솔직히 말해서 기대감과 자긍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은 모든 그 국민들이 그 글로벌 금융이나 외환 시장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왕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역의 NDF 시장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환율이 24시간 거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쉽겠느냐? IMF 외환위기 경험이 있는 우리 금융이나 뭐 이런 쪽 공무원들의 그 걱정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특히나 뭐 우리나라 그 외환 시장이 그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데요.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벌써 이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을 했지만 우리나라 통화도요. 제가 이렇게 그 책에도 써놨지만 세계 그 통화 거래에 우리나라 원화가 개입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1%가 됐습니다. 그래요? 100건 중에 한 건은 원화가 개입된다.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통화 중에서 이 통화 거래 중에 제일 많은 게 달러 원이잖아요. 네. 예, 페어 중에서 달러 원 거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달러 원 거래는 세계에서 거래되는 통화 페어 중에서 9번째로 많습니다. 예. 경제 순위네요, 그냥 세계 경제 순위. 맞습니다. 이 정도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그렇기 때문에 MSCI만 해도 그냥 민간인 기업입니다. 모건스탠리라는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끌려갈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경제만 수출도 잘 되고 기업체도 잘 되고 개인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투자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대외 개방은 이제 어차피 필수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지 뭘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가족분들도 다시 한번 환율의 중요성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율과 썸타기 슈퍼달러 슈퍼리치. 네.
고환율 시대에 꼭 알아야 될 환율의 모든 것, 네,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네, 아마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저자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즈호 은행의 변정규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